예, 소개받은 김은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귀한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저희 한국 기업이 인도에 어떻게 지금 나가 있고 그러한 나가 있는 현재 그 양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낼 수 있으면서 그걸 케이스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인도로 시장 진출을 한다면은 어떠한 전략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좀 축약을 해가지고 40분, 50분 동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멋을 부리려고 파워포인트를 영어로 한 게 아니라 당초에 주최 측에서 여기 대서관 쪽에서 인도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좀 해서 영어로 좀 옮겨달라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또 고생해서 했더니 결국은 다시 또 한국말로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나 그 한국 기업에 나중에 보면은 우리 아까 좀 전에 조충재 박사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어떤 업종이 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뭄바이나 그런 데는 어떤 기업이 있냐, 기업 이름만 봐도 여러분은 대충 이제 그 목적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회사 홈페이지 gateforindia.com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참조를 보시면은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현황 1, 2, 3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현재 올라간 거는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2, 3까지 가면은 거기 한 3월 달까지 다 채워질 겁니다. gateforindia.com 그 4는 숫자 4를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인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다 축약을 시켜서 마켓 인디아, 인도 시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착각을 합니다. 마켓 인디아를 이해한다는 것을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로 혼돈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점이 그런 쪽의 이해가 마켓 인디아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런 선택은 결국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어느 쪽을 먼저 중시를 하느냐. 제가 이 파워포인트가 여기서 조작을 하나요? 한번 해볼까요? 예. 그 세 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인도에서 우리가 마켓 인디아를 이해를 한다는 점은 어떤 점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도의 성장, 경제적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런 성장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인도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냐. 그 성장과 변화가 결국은 우리한테 시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잠깐 이해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한국 산업이, 한국 기업이 여태까지 인도에 어떠한 진출을 했느냐라는 것을 리뷰를 해보면서 이제 앞으로 전망을 이제 살펴본다는 것이 지금 한 3, 40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인도에서 일어난 걸로 본다면은 성장이라는 면을 한번 여기서 볼까요? 뭐 자료는 좀 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리뷰를 하고 저는 쭉 넘어가는데 인도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인도가 경제 개방을 91년도부터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IMF 이후 98년도 그쪽 이후로 돼 가면서 이제 고도 성장의 그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제 성장에 축적된 힘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2000년도 21세기 들어서 나타난 거죠. 근데 그때까지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는 일부 기관들이 인도 경제 성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다. 그 절름발이 성장이라고 얘기를 분석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가 나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인도 경제 성장의 누적된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2004, 5년도 이후에 있어서 인도 제조업 분야의 2차 산업의 성장률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을 앞질리기 이제 비견하게 쫓아가면서 급기야는 작년, 재작년서부터는 작년 이후서 재작년, 작년서부터는 제조업의 성장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인도의 휴대폰 통신 산업이 있었죠. 그것이 2001년도에 휴대폰 가입자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인도의 휴대폰 가입자가 6억을 넘었죠. 그럼 이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거는 이동통신 산업에 있어서의 급격한 성장이죠. 그런데 그 예전에 2000년도 초기에 인도의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시장이 있었느냐라는 분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갖고 옵니다. 통신사업, 이동통신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가령 우리나라에서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좀 축약해서 끌고 나갑니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면 인도의 이동통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시장 진입을 2000년도 초에 들어갔다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있었느냐 따져보면 그때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서비스적으로 성장을 해 나간 거죠. 그런데 그때의 그러한 분석이 지금 2010년도 11년도까지 와서도 유효하느냐 그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얘기가 2005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휴대폰 가입자의 증가가 2001년도에 1,몇백만 명에서 2,700, 2,000, 3,000 이렇게 가다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억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한 건가 한 숫자가 2006, 7년도입니다. 그 즈음에는 연간이 아니라 월간 휴대폰의 소비 대수가 200만 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점에 인도의 제조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 제조업이. 노키아가 첸나이에 초기에 연산 3천만 대 공장을 가동을 하면서 급기야 지금에 와서는 연산 지금 8천만 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2006년도 초에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통신 산업이 진행해 나갈 때는 제조업이 미약한 단계에는 휴대폰 부품 시장을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2005년도 이후에서부터 인도의 제조 산업이 생기는 그 이후로부터는 휴대폰 부품 시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중에 자동차 산업이나 기타 제조업과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단지 인도에서 그로스를 볼 때 토탈 그로스를 보고 그것이 예전에 그로스에서 지배 드라이브를 해갔던 서비스 산업으로 봐서는 인도의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4, 5년도 이후서부터 치고 나오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성장을 본다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좀 더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경제 그로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좀 지나갔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좀 전에 조충재 박사도 얘기했지만 인도의 경제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경제적 어떤 그 펀더멘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문제는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또 다른 팩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NRI의 송금입니다. 뭐 해외에 사는 NRI라는 건 여기서 이해하다시피 해외에 사는 인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송금을 해주는 거지 본국에. 그게 얼마 정도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외 교포가 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화교가 인교, 그러니까 해외에 사는 인도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서 본국으로 들어가는 돈의 총량으로 본다면 NRI가 인도로 보내는 돈이 520억 달러입니다. 이것이 누적 개수가 아니라 연입니다. 연. 이거는 중국 교포가 본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도의 무역 수지 적자는 여기서 보듯이 2007년도 130억 달러, 2008년도는 좀 400억 달러인데 이거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도에는 외화 보유고가 끊임없이 한 3천억 달러 가량을 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입을 통해서 무역 수지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인들이 해외 경제 활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돈들이 인도 안에서 산업화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제조업의 성장까지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로스들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면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변화들이 인도의 어떤 샤이닝 인디아, 우리가 요즘 하는 인도에 대한 용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도를 이머징 인디아로 얘기할 거냐. 저는 이머징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하는 인도 얘기에서는 지웠습니다. 그거는 2000년도 이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이머징이라는 건 막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나 인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마켓적 개념에서는 이머징은 이미 끝났다. 지금은 샤이닝 단계다. 빛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샤이닝 인디아에 대한 변화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산업화, 모더니제이션, 현대화, 그리고 도시화. 이 세 가지의 테마가 인도의 변화를 읽어내는 주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산업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밸류에드 생산으로 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에 자동차 산업이 있었다 없었다? 있긴 있었습니다. 시발 택시 정도에. 엠베서더라는 차가 되겠죠. 그 이후에 현대자동차가 1998년도에 들어가서 첫 차를 생산할 때 인도 사람들은 최초로 자기 땅에서 나오는 그럴듯한 차를 봤습니다. 그럴듯한 차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단지 10여 년 만에 인도의 BMW가 조립돼서 테스팅을 도로 위에서 하고 뻗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시발 택시라는 그러한 불과 십몇 년 전에 그러한 것들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밸류에드 고도 부가가치가 붙는 그런 산업화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이제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고 현대화에 대한 개념은 언어거나이즈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어거나이즈드 조직화되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비 유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진출을 가능케 하는 거가 과거의 인도가 언어거나이즈드 되어 있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33배가 되는 인도에서 우리가 시장 공략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사실은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어거나이즈드 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낸다면 그러한 맥락 속에서 들어간다면 인도의 소비시장의 직접 진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한 예들이 최근에 와서는 뭐 CJ 오쇼핑이나 그 다음에 GS 홈쇼핑들이 인도 직접 시장 진출의 발판을 일단 마련을 해뒀죠. 홈쇼핑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도의 도시화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 어떤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아직도 인도에 대한 다큐는 어버나이즈드, 그러니까 도시화되지 않는 루럴 인디아, 농촌에 대한 인도를 그림으로 담아오죠. 사실은 저 TV 다큐의 가장 좋은 그림은 도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도의 체인징 변화는 루럴에서 어반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 도시화 성장률이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IT 산업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벵갈루루가 있습니다. 벵갈루루의 인구 센서스를 2001년도에 한 결과 벵갈루루 인구가 420만 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구 조사를 다시 하는데 그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 벵갈루루 시정부가 자기네들 시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벵갈루루에 살고 있는 인구를 몇 명으로 보고 있냐면은 85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도시의 팽창화 그리고 이 도시화는 도시의 팽창화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새로운 낙후되어 있는 지방 거점이 도시화된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곧 시장의 확대 팽창이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인도의 맥도날드 음식점이 있습니다. 인도의 맥도날드 음식점이 몇 군데냐라는 거를 계산하기보다도 어느 만큼의 도시를 점령해 가고 있느냐. 그 초기에 들어왔을 때 인도의 5대 메트로 도시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은 64개 도시까지 맥도날드 점포가 확대돼 갔다라는 거는 시장의 변화를 추이를 기업의 전략이 쫓아가고 있다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이러한 변화가 이제 어버나이즈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인도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60군데 이상이다.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3군데, 500만 명 이상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한 기억하군데 한 10몇 군데. 이 얘기죠. 인구가 그러니까 지방 경제가 우리나라 지방 경제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지방의 도시의 인구, 소비 인구가 적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인구가 인도에는 100만 명 이상이 60여 개를 이미 넘어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인도 인구 12억이 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시의 포퓰레이션이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인도의 인구 경제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노동 인구의 창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2020년까지 인도에는 노동가용 인구라는 걸 14세에서 50 몇 세까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억 8천만 명이 노동인구로 전환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의 경제 성장은 그러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 1억 8천만 명의 노동인구가 노동인구가 결국 소득이 있는 가용소득을 갖는 소득계층으로 변하고, 이 소득계층이 결국은 소비시장으로 편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인구의 어떤 노동력으로 편입적으로 본다면 아프리카나 그런 쪽도 있을 거 아니겠느냐. 하지만 인도의 인구의 그런 어떤 새로운 노동인구로 편입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인도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탤런트대에 있는 인도의 인구는 결국은 노동력을 창출하고, 그것이 좀 더 과거 산업, 1차 산업과 낮은 단계의 2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고도화되어 있는 2차 제조산업, 서비스 산업 쪽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탤런트에 대한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이드라바드에서 IT 산업을 집중화 전략을 따지면서 과거 5년 동안 한 결과, 하이드라바드라는 도시에 있어서 IT 산업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120만 명이 늘어났답니다. 이 120만 명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콜센터, BPO센터 그런 걸 피는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나 BPO센터에 취업을 하는 인구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이 갖는 소득은 과거 기성세대가 전문 노동직, 예를 들어서 택시 드라이버나 공장 근로자를 통해서 받는 소득보다도 2~3배 이상을 얻게 돼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도의 어떤 어버니제이션 팽창, 도시 인구의 팽창에 대하면은 시장과 같이 연결된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러한 여기에서 나오는 예가 변화에 대해서 경제 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리얼하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표현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나중에 보시면 인도의 한 가정에 대한 하우스홀드의 인컴이 어떻게 과거 몇 년 동안 변했느냐, 수십 년 동안 변한 게 아니라 불과 몇 년 동안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 딸 하나, 5가정이 있었는데 2000년도 초기에 이 가정의 수입은 5천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5천 원, 달러로 100달러.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인도의 교육 시스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누구나 웬만큼만 원하면 웬만한 시스템 속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도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아들 둘과 딸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기서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컬리지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여하거나 졸업을 하자마자 이 친구들이 벵갈로에 있는 IT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아들 둘은 엔지니어로, 딸 하나는 BPO센터의 콜 에이전트로 취업을 하면서 이 하우스홀드의 인컴이 급격하게 불과 몇 년 사이에 20배로 늘어납니다. 그거는 첫 때 초봉을 탔을 때는 20배였고 IT 엔지니어들이 2년, 3년의 어떤 경험을 갖고면서 누적으로 올라갈 때는 100배 이상의, 50배, 100배 이상의 하우스홀드 인컴이 실제 리얼하게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러한 가정들이 인도에서 우리나라 LG전자의 냉장고, 디오스 냉장고를 사고 현대자동차의 산트로를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인도에서 현대자동차가 왜 초기 7, 8만 대, 10여만 대의 조립 공장을 지금에 와서 60만 대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게 하는 동력이 이 가운데서 일어날지, 우리가 일부 알고 있듯이 인도의 극소수 부유계층이 인도 시장의 전부라는 거가 아니죠. 이렇게 따져본다면 IT 엔지니어가 연간 80만 명의 IT 분야의 전문 인력이 인도에서 새로 나오는데, 여기에 한 예는 굉장히 에버리지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12억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볼까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이러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인디비듀얼, 개인의 어떤 능력이 막 뻗어나가는 개인적 소비의 시장, 그 다음에 붐을 일으키고 있는 B2B에서 있는 기업 단위의 소비, 그 다음에 사회 간접 개발이라든가 사회 개발에 들어가는 스테이트, 가버먼트 사이드의 소비가 세 가지 측면을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소비재를 파는지 아니면 B2B 생산재나 자본재를 파는지 아니면은 어떤 인프라의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시장에 대한 각도를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한번 좀 다른 면을 갖고 와요. 한번 어느 정도의 개인의 소비가 변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리얼하게 볼까요? 이거는 하이다라바드라는 인도의 5대 도시 중에 들어가는 한 도시입니다. 중남부에 있죠. 거기에 한 중산층의 가정에 대한, 아침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어떤 걸 볼까요?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거 세입자 차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인도의 한 하우스홀드가 가지고 있는 차가 네 대입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예이기도 한데, 왜 차가 네 대냐? 중산층에서 인도의 교통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자, 그러면은 중산층이 소득을 가지게 되면은 인프라가 안 좋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 게 우선 과제로 나옵니다. 아버지 출근하려고 차를 사야죠. 아이들 통학시키려면 차 있어야죠. 엄마 쇼핑하고 어디 가려면 차 있어야죠. 노인네들 차 줘야죠. 대신 노인네들 차는 아빠가 쓰던 걸 갖습니다. 어느 나라 비슷하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하이매스 컨섬프션이라는 거죠. 차가 인도에서 어떤 특정한 카스트에 소용되는 게 아니라 카포올이라고 이러는데 모든 대중을 위한 차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인도의 34개의 자동차 메이커가 인도 안에서 활동하게 만든 거죠. 그로 인해서 컴포넌트 시장이 커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에서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그런 제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소비들이 상품에서만 소비가 이런 게 아니라 서비스적 산업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은 델리의 유명한 사립 유치원입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등록하려고 이렇게 장사진을 치는 거죠. 프리스쿨, 조기 교육의 시장이 인도에서 연 30%, 8%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조기 교육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몬테소리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팽창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화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또 시장이 뭐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육용 로봇 키트 시장이 인도에 있어서 최근 중소기업이 그쪽에 합투자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도의 마켓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과 마켓을 지녀온 인도의 한국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왔느냐?
라는 걸 한번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제가 예. 그것을 본다면은 일반적인 어떤 상황은 스테투스는 어떤 건가? 그것이 산업적 분포는 어떻게 갖는가? 지역적 분포는 어떻게 갖는가? 또 스케일,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자영업이냐라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고, 들어갈 때의 전략은 직접 들어간 거냐, 간접으로 들어간 거냐, 100% 내 자본이냐, 조인트 벤처냐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올라왔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좀 더 자세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전반적인 구조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의 연도별 변화가 인도의 시장의 변화와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1, 200개.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한 500여 개가 나갔는데 그 500여 개에 집중적으로 나간 시기가 언제나 6, 7, 8년도라는 거죠. 이 시기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연산 60만 대로 늘려나갔고 LG전자가 1공장에서 2공장으로 확산해 나갔고 삼성전자 역시 1, 2공장으로 확산해 갔던 인도 내수 소비 시장의 확대 전략과 일치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가 단순 조립 당시에 어떤 1998년도 시작이 왜 2000년도 이후로 부품 벤더들을 불러들이고 하고 그것이 확대가 2005, 6, 7, 8년도에 일어났냐 하면은 인도의 소비의 팽창에 따라서 경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차 생산 공장을 세우면서 그 경쟁력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부품 납품 업체들을 챗나이로 불러모으게 된 거죠. 그러한 숫자들의 집중화가 2005, 6, 7, 8년도에 일어나서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분포가 537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러한 숫자가 만족할 만큼 나간 숫자냐? 결론적으로 얘기 들면은 우리나라가 차이나에 나간 게 18,000개입니다. 그러면 500개는 2만여 개 대 2만 대 500은 40분의 1이죠. 근데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크기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크기와 잠재력을 본다면 미미하다는 거죠. 500여 개조차도. 그 자체도 미미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좀 설명을 약하도록 할까요? 이제 지역별을 가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 나간 지역들이 이런 지역으로 나갔는데 앞당겨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컴페티션이라는 분야에 본다면 일본 기업이 2010년도 9월 현재에 인도에 들어가 있는 기업 수가 아까 조 박사가 얘기하기를 600 몇 개라고 그랬는데 유니트 한 기업이 두 군데의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anyhow, 그걸 다 우리가 그 축적된 개수로 한다면 2010년 9월 현재 대한민국은 537개. 그것이 비록 소규모 미용실이 나갔던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은 1040 몇 개가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일본이 우리 기업보다 많이 나갔다. 2배 이상 나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기업에 나간 그 연도별 행태를 본다면 그 시기가 2005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를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이 인도 시장에 대한 저평가 때문에 철수를 했어요. 그 사이에 LG와 현대가 인도 시장에서 도미넌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러한 과정이 페이스 1이라고 한다면 인도 경제 성장에 축적된 힘이 발휘를 하게 한 2005년도 페이스 2로 시장 경제 페이스 2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이에 일본 기업들은 쇄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를 이미 앞질르게 된 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컨 전략을 바라보는 데서 컴페티션은 우리가 인도에 대한 블루오션 마켓으로 바라보는 그릇된 생각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이미 들어갔을 때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획득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에 나간 비중이 대기업 비중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유니트 개수가 아니라 어마운트, 볼륨, 밸류 개념으로 봤을 때 인도에 나가 있는 진출의 중소기업의 밸류는 30%밖에 채 되지 않는데 그나마 이 30%도 뭐냐? 동반 진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인도 시장에서의 이니시어티브라든가 앞으로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새로운 페이스 2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략들을 어떻게 따지고 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문제점이죠. 우리가 지난날 인도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예를 본다면 이렇게 리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자체가 대기업의 메이저의 매니팩처링으로 잘했다는 거고 동반되어 있는 중소기업도 잘했다라는 평가도 동반 진출.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이미 여기서 계약을 끝내고 간 상태에서 잘했다는 거죠. 그 평가가 좀 우리가 인사이트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낫굿이라고 돼 있죠.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스탠드 언론의 성과는 어떠냐? 좋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서비스 산업에 인도에 막강하게 엄청나게 커가고 있는 서비스 산업 시장에 있어서는 별로 진출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 인도의 어떤 자본시장 아니 그 SOC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 진출에 대한 것보다 간접 진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향후 그로 인해서 파상 진출이 약하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인도 지하철 공사 델리 지하철 공사를 한국에서 수주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획한 전과를 날리고 있지만은 그것은 직접 진출이 아니라 일본 기업을 통한 간접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파생 시장들, 지하철 공사가 일어남으로써 물론 차량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통신, 전력선이라든가 어떤 IT 소프트웨어 그런 쪽에 수많은 시장 중에서 델리 지하철 시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컨스트럭션, 하나는 차량, 하나는 최근에 있어서 IT 시스템,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그런데 그런 똑같은 양상이 지금 벵갈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벵갈로에서 지하철 공사가 컨스트럭션을 하고 있는데 이미 컨스트럭션은 뺏겼고 차량은 그나마 로템이 들어가고 그 외에 부자적 어떤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우리가 리뷰를 해봐야 될 거고 그러한 면들은 앞으로 있어서의 어떤 경쟁에 대한 제2차적 어떤 전략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짧게 앞으로 리뷰를 해볼 문제는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 인도 시장에서 뭐가 일어날 거냐. 여기서는 절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루오션은 없다는 거죠. 이미. 물론 틈바구니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인도 시장은 배틀이다. 여러분이 이겨내야 얻을 수 있는 시장이지 블루오션으로 들어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해를 해가야 되는데 이러한 배틀은 경쟁자는 누구냐? 여기서는 제가 편하게 통계가 나온 거는 일본을 통해서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왜 일본이냐? 우리 조 박사가 좀 전에 그 앞서 시간도 일본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나가 있는 산업의 구조와 로케이션이 비슷해요. 가면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얘기를 카스토마, 인디안 소비자가 카스토마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숨겨진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차이나와의 비교입니다. 어떠냐 중국이랑. 이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고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아까 한국 기업이 진출되어 있는 지역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델리를 중심으로 한 거, 첸나이를 중심으로 한 거, 푸네와 뭄바이를 중심으로 한 것, 이렇게 IT 산업에 있는 벵갈로와 하이드라바드를 중심으로 한 것, 모든 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경쟁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한테 친숙하게 들어오는 경쟁자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에 있어서의 진출 전략은 우리와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가 페이스 2에 있어서 인도 시장 진출 전략을 짜는데 어떻게 테이크를 할 것인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프로그레시브하게 일본의 어떤 그 진출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진출 전략에 있어서 탄력적인 정책을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전에 전략과 준비를 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뭐 자세히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한 비교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가져야 될 거가 전략이라는 거를 그럼 가져야 되는데, 요거 얘기보다 우리가 좀 필요한 거가 이 케이스별로 얘기하는 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인도 시장에 과연 기업으로서의 시장 진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례별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뭐 어떤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도표나 어떤 분류나 뭐 그런 거 가지고 말고 실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해본다면 어떤 게 있냐.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하나는 콘돔 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의 메탈 와이어 스크린을 가지고 들어가는 다 중소기업형 기업 진출이죠. 제가 여기서 대기업과 같이 시간적인 논의를 할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요. 저 하나는 바이오 페스티사이드, 생물 농약입니다. 다 굉장히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인도에 콘돔 시장이 있습니다. 왜 콘돔 시장이 있겠냐? 인구가 12억이고 인도는 아직도 가정계획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콘돔이 팔 거는 당연하죠. 자, 그러면은 인도의 이 콘돔 시장에 대한 진출은 뭐냐? 한국 기업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인도에 고무가 있습니다. 케랄라에 고무 단지가 있죠. 그러면 이 기업이 인도의 케랄라에 고무 원자재가 보이는 거 보고 거기에 고무 산업 경제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을 했죠.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설비를 옮겨가서 잘했습니다. 한 5년여의 각고의 고생 끝에 이제 생산 설비가 완료가 돼가지고 콘돔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수를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제조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도에서 이 콘돔이 팔리는 마케팅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던 거죠. 인도 콘돔의 대량 소비는 어디입니까? 누구겠습니까? 저처럼 슈퍼에서 사는 소비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콘돔의 제일 소비자는 가버먼트입니다. 정부가 입찰을 통해서 구매해가지고 무상배급을 하는 거죠. 마켓에서 비싼 거가 잘 팔릴 리가 없는 게, 그거는 그 계층이 따르고, 대부분의 농촌과 여러 가지 그거에는 주정부가 구매를 해서 대량 살포를 하는 것이 인도 콘돔의 메이저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업이 인도의 제조 시장을 침투해가지고 들어가고자 했을 때 그러한 시장 분석을 한다면 인도의 입찰 조건에 대한 마케팅 파워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동시에 겸비를 했었어야 된다. 지금 혹시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 있으시면 한번 구매를 하시죠. 이거를 세우신 분이 지금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새삼스럽게 그걸 이해한다면 이제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인도의 콘돔 시장은 유망합니다. 자, 메탈 와이어 스크린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채석장에 가면은 여기 이런 장비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믹서나 그런 거 할 때 돌 쇠석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인도가 결론적으로 하면 건설 시장이 붐이 일어나게 따라서 건설 골자재에 대한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생산 자재를 하기 위한 이 스크린, 쇠석 분쇄를 하고 이렇게 골라내는 그러한 것들에 인도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굉장히 노후화되고 시스템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 시장이 있다. 그거는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자, 마케팅을 하러 갑니다. 인도 사람이 사고 싶어 합니다. 야, 그거 있으면 생산효율이 높아가고 내구성도 높아가니까 분명히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화물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대한민국과 인도가 거리가 짧아야죠. 한국과 중국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배를 타고 20여일씩 가야 되고 내륙 운송까지 저거
이런 채석을 하려면 내륙 안에 있는 광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한 딜리버리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을 놓칠 거냐? 아니죠. 인도의 과거 구형의 스크린을 제조하는 쪽에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그쪽에서 새로운 마켓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얻고자 하는 니즈가 있거든요. 결국 여기서 기술 이전에 관한 시장이 발생이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은 제품을 팔려고 할 때 완제품 매출 시장에 대한 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과 인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 그리고 인도 내부에 있어서의 시장 어떤 딜리버리 구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완제품 수출에 대한 드라이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기술 이전을 통한 로열티 수출 내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오 페스티사이드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이 바이오 페스티사이드가 적용되는 분야는 유기농업입니다. 아까 인도의 요즘 농수산물 값이 올라가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인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소값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채소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2위인 나라입니다. 쌀을 수출하는 나라고 농업의 자급자족은 이미 벗어났고 수출하는 나라인데 인도 사람들의 평균적 농업 수준으로 봐가지고 유기농업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살충제는 일반 화학 살충제보다 값이 4~5배 비쌉니다. 그런데 인도 시장에 수출을 했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인도의 일반적인 농업 구조로 봐가지고는 로우 그레이드, 로우 밸류 그 산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대답에는 인도 농업의 구조가 여러분의 상식과 달리 수출 오리엔트입니다. 인도 수출이 2천억 달러, 몇천억 달러 이제 그 정도로 되지만 과거에 인도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티입니다. 마시는 차. 근데 전 세계에서 차의 어떤 소비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친환경, 저농약, 유기농. 인도의 티가 든 차를 재배하는 농업에 있어서는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기농적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유기농 상품을 인정하는 IMO라는 국제적인 기관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IMO가 없습니다. 인도에는 IMO 기관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이오 페스티사이드를 인도에 마케팅 들어간 것은 인도의 한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부분에 마켓이 보였다는 것을 간파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 회사가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을 70% 잡고 있는 회사인데 연간 매출액이 60억 달러가 아니라 60억 원입니다. 이 회사가 재작년에 이니셜 첫 번 견본 오다로 보낸 것이 2009년도에 8만 달러, 작년 한 해에 초도 물량 나간 게 100만 달러로 올라갔고 금년에 400만 달러로 가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차를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 차를 만드는 생산지가 3대 상생지가 있습니다. 아셈, 다질링, 닐그리스. 근데 그 중에 닐그리스가 가장 작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단 한 섹터에서 이 차를 생산하기 위한 농약을 쓰는데 인도는 그 차를 재배를 1년에 몇 번 하냐면 최소 2번 내지 3번을 합니다. 근데 원 하비스트 동안 들어가는 농약의 구매량이 200억 원, 한 섹터, 한 하비스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인도 시장에 대한 메가마켓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포커스만 잡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정리를 해본다면 인도에 대한 우리의 시장의 근거는 뭐냐? 인도의 그로스를 통해서 인도의 어떤 사회문화적, 경제사회적 변화가 시장을 만들었고 그런 시장은 개인과 비즈니스, B2B와 가버먼트, 정부의 구매가 3방향에서 동시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시장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온 페이스 1 진출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으나 그 과정에 대한 리뷰를 본다면
부족한 면이 많은데 다음에 인도가 지금 불러오고 있는 이 메가마켓, 이 페이스 2에 들어서서 우리가 들어가고자 한다는 면에 본다면 그리 녹록한 환경은 아니다. 경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새로운 전략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는 화두를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랑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웹사이트나 저희 그 인도 포럼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안에 한 2,500명 정도의 인도 비즈니스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모임이 인도 포럼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도 진출에 대한 꿈을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